네, 반갑습니다. 예, 국제거래법 그 14주차죠? 14주차 마지막 차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차시 두 회부는 저희가 그 화상회의, 실시간 화상회의 녹화분을 올려놨습니다. 예,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6회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거래상의 분쟁 해결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소송, 국제 상사 중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 국제 소송은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자. 어? 3단계. 즉, 그 관할 문제서부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적법한 관할권 있는 법원의 원고, 능동적 당사자인 원고와 소송을 제기해야죠. 이제 국내에도 관할권 있는 법원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로스쿨 진학해서 변호사, 판사로서 이제 활동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관할권 있는 법원을 찾아서 소장을 제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닥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가 진행되겠죠. 이제 국제 거래 관련한 소송에는 이제 섭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사법 공조 문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협약이 있습니다. 송달 협약, 증거 협약, 그리고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소송 서류가 송달되고 당사자들이 출석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하고 증거 조사를 다 마치면은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그때 판결은 이제 뭐 국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우리 강제 집행 관련해서 일본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그 승소 판결을 받아서 미쓰비시 회사의 재산에 이제 뭐 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미쓰비시 회사 책임 재산이 우리나라에 있게 되면은 뭐 그대로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뭐 또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쓰비시 책임 재산이 저 유럽에 있다, 또 미국에 있다, 뭐 일본에 있다. 그러면은 그 나라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외국 판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그 외국 판결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 법원 승인 집행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법으로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유럽 지역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브뤼셀 협약, 유럽은 그 뭡니까? 하나의 초국가 기구로서 EU 차원에서 지금 통합이 돼 있기도 하고요. 뭐 연방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국제법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로 이제 소송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법상의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 요건을 쭉 보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요건이 바로 이제 상호 보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뭐 Principle of Territoriality, 그러니까 영역주의 문제, 국제법상 영역주의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또 민사집행법은 말씀드린 대로 민사란 말이 붙었지만 공법입니다. 국가가 그 사법권, 우월적 지위에서 통치권의 하나인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성격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걸 집행하는 것, 이것은 외국에서 자국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니까 국제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역주의 문제랄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상호 보증도
이제 국제법상의 한 원칙인 상호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는 분권화된 사회입니다. 중앙정부가 없어요. 국가보다 높은 무슨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같은 사회예요. 국내 사회는 뭐 군사부 일체란 말도 있지만 군사부 일체, 군사부 일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군, 옛날에는 왕이었고 지금은 정부죠. 스승이란 뜻이 부,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게 높은 사람, 군사부 일체. 그 정부는 통치권 행사한 높은 지위에 있고요. 국내 사회는 이렇게 수직화된 사회입니다. 버티컬. 외국 학자들이 얘기하는 수직화된 사회고요. 이제 국제 사회는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 국내 사회는 정부가 부모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 사회는 이 분권화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나라, 그리고 힘 약한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법 외에도 법은 이제 모두 많이 평등하지만 국제법 외에도 국제 정치적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국제법상 영역주의 원칙 그리고 이건 제1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상호주의에 따라서 행동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4호를 보면 상호 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 법원이 속하는 국가에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 보증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외국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조 27조에 따라 집행판결로도 집행하게 되는데 외국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당의 외국 판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규정이 마련된다. 한편 상호보증 요건의 범위와 관련해서 모든 종류의 판결 전반에 대해서 상호보증이 요구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승인이나 집행이 문제가 된 종류의 판결 상호 간에만 상호보증이 있으면 상호보증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뭐 가사사건이랄지 뭐 재산 관련한 사건이랄지 민사사건도 뭐 유형이나 부류가 있죠. 그래서 이 해석상 일부 판결은 같은 종류의 판결인 경우에 그러니까 일부 판결에 대해서만 뭐 보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 같은 종류의 판결이라면 상호 보증이 있고 다른 종류의 판결이라면 상호 보증이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상 217조 제1항 4호는 해석상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호 보증을 요구하지만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과 같이 비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호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해석 태도일 것이다. 그래서 독일 경우는 이렇게 재산권상의 청구와 신분관계에 관한 청구를 나눠서 보고 있고요.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 관련해서 물론 그 나라의 공소 양속이랄지 이쪽으로 요건에서 봤습니다만은 어떤 필요한 부분에 관한 기초적인 심사는 해야 되지만 그런 것 너무 깊게 실체적으로 심사하고 그런 것은 사법공조란 측면에서 또 어떤 국제 예양 커머티죠. 국제법상의 국제법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 커머티, 국제 예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 가능성 관련해서 이걸 높일 수 있겠습니다. 국제 예양적 관점에서 너무 실체적 그 문제를 자세하게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 관련 판례 2013년도 판례인가요? 이거 볼까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개정 민사소송법은 제217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이 조항은 이제 앞에 나왔죠.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으로서 보증이 있을 걸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 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의 동종 판결의 승인 요건이 현재의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 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 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2013년도 판결이 이 상호 보증에 관해서 매우 자세하게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적으로 우리 사법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문구들이 많이 있네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이 상호 보증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그 국제화, 뭐 세계화되는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2004년도 판결을 보면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의 동종 판결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2004년도 판지에서 이미 이런 판지가 있고요. 뭐 쭉 뭐 그런 사례들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 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웨스트로우랄지 이런 거 찾아보면은 뭐 이렇게 키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판결 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비슷하죠. 사실 뭐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판례법 체계가 지금 뭡니까? 저 로앤비인가요? 잘 갖춰져 있어서 변호사들이랄지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편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요즘은 뭐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 뭐 이런 정보들을 뭐 속인들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 보증이 있다는 사실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상호 보증 문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민사 절차는 그러니까 대신 구조죠. 그러니까 당사자 처분권주의, 뭐 변론주의, 뭐 이런 원칙의 바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호 보증 관련해서는 이게 당사자의 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외국법 관련해서 이게 사실이냐 법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 민사 절차법상 관련해서 이 외국법 문제가 사실이냐 법이냐. 그래서 외국법은 뭐 이것을 사실로 봐야 한다는 그 영미법계의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법 관련해서는
그 외국법이 존재한다. 이 자체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면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 이래 법은 법관이 한다. 법을 알고 집행해야 되는 책임은 법관에게 있고 사실은 주장은 이제 변호사의 책임이다. 뭐 이런 어떤 원칙이 쭉 있고요. 그 외국법이 법이냐 아니냐. 그래서 외국법에 대한 판단, 외국법이 존재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더라도 그것은 뭐 어떤 파기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외국법을 사실로 보는, 그러니까 섭외 사건 관련해서 이제 외국법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판례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법원 1989년도 판례, 약간 오래된 판례입니다. 이제 미국 뉴욕주 법원 판결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뉴욕주 법원의 판결 전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것이고, 뉴욕주 법원이 판례로서 상호주의 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 판결이 사기로 획득한 것이거나 공소에 반한다거나 재판 관할권에 흥결이 없으면 실제 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면 그 뉴욕주 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승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 보면은 쭉 뉴욕주 외국 판결 승인 요건을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더 외국 판결 승인 집행에 관해서 더 진보적이고 적극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주 법원 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승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승인 관련해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은 연방국가고요. 민상사 관련해서는 이 주법원 판결이 이 승인 집행 관련해서 많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이제 로스쿨 진학하고 뭐 그런 학생도 이제 있죠.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변호사 시험이랄지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이게 주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71년도 더 오래된 판례네요.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에 이른바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이라면 당해 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의 규정과 같은가 또는 이보다도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원칙이 이제 1971년도 판결에서부터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외국 판결의 집행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판결은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승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집행. 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외국 판결을 책임재산에 집행하려면 다시 집행에 관련한 조항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승인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 217조 그리고 집행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6조 1항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승인 집행을 하나로 규정을 했었는데 그 민사집행법하고 아까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이 분리되면서 승인은 민사소송법에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이렇게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국제법상 영역주의 관점에서 이 집행관할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역에서 어떤 강제 타국의 통치권이 행사된다. 이게 입법 관할권, 입법
입법적으로 뭐 종이호랑이라고 하죠. 입법적으로 어떤 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실제로 이걸 집행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집행에 관해서 다시 한번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입법 관할권은 비교적 영역주의를 생각할 때 입법 관할권은 이제 비교적 제너러스한데요. 이런 집행 관할권 부분은 보다 엄격한 영역주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승인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기판력과 형성력을 갖는다. 형성적 효력을 갖는 외국 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하여 형성된 효과를 주장함에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강제 집행을 필요로 하는 지급 판결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집행기관이 권리 존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때에는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을 갖춤으로써 집행력을 갖는지 여부를 재판기관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혼 사건이랄지 가사 사건은 뭐 형성적 효력을 갖는 외국 판결인 경우가 많죠. 이제 그에 비해서 재산에 관한 재산 관계에 관한 소송은 이렇게 이제 책임 재산에 집행한달지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민사집행법이 많이 문제됩니다. 자, 민사집행법 제26조 1항을 보면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대한민국에서 집행 판결로 그 강제 집행을 허가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항은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그 주소지가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 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그래서 이 집행 허가를 받는 관할법원을 2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 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않는 형식적 심사이며 외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승인 뭐 심사보다도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서 승인되었다. 뭐 이것만 증명하면 집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 판결 청구 위소는 받아들여지겠습니다. 각하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제소송 관련해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분쟁 해결 제도로 국제상사중재가 있습니다. Commercial Administration, 상사중재가 있어요. 국제상사중재는 말 그대로 상사중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성격의 중재예요. 국제법상 그 중재는 이제 공법적 성격의 중재고, 이거는 사법적 성격의 중재가 되겠습니다. 상사중재는 소송의 분쟁 해결 방법, 즉 대체 분쟁 해결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분쟁 해결 방법이다. 국제거래에서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 대신에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에 합의한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 모범 중재계약서를 쭉 보시면은 뒤에 그 보일러플레이트 클로즈라고 한다고 그랬죠. 보일러플레이트 클로즈. 보일러 하면은 막 전체적으로 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약 전체적으로 이거 관련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계약서 말미에 있습니다. 중거법 선택 관련한 합의랄지, 또 뭐 관할법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법원에 관한 합의, 그 관할권 관련해서 뭐 합의 관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뭐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중재에 관한 합의 뭐 이런 합의들 계약서 말미에 흔히 있게 됩니다. 이 사전적으로 이 중재가 합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중재는
그 관련 거래 분야의 전문가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그 법관보다도 그 거래 분야 관련해서는 중재인이 더 전문적인 식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리하고, 또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고, 절차에 관해서도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재가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자, 당사자가 합의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의 선택은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에서도 그 유효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매도인 A가 미국 매수인 B에게 물품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정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중재 합의는 우리나라, 미국 및 싱가포르에서 모두 그 유효성이 긍정된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A나 B가 중재에 의하지 않고 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들 국가의 법원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 소송을 각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분쟁을 중재해 회반. 그래서 중재 합의가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본안전 항변 사항이 됩니다. 왜 중재 합의가 있었는데 중재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느냐. 그래서 실체관에서 다투기 전에 이런 본안전 항변을 통해서 그 소송이 각하될 수가 있습니다. 본안전 항변은 우리가 뭐 방소 항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적법한 관할권이 없달지, 이런 중재 합의가 있었달지 이런 것들은 본안전 항변 사유가 됩니다. 방소 항변이라고도 합니다. 자, 상사중재의 특징에 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중재와 소송을 비교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장단점이 있고, 이 중재가 국제거래에서 상당히 이 장점이 많습니다. 자,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의 소송은 나름의 단점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은 소송의 방법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는 바, 이 같은 분쟁 해결 방법을 통하여 대체 분쟁 해결 방법이라 한다.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에는 협상, 화해, 알선 및 조정 등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체 해결 방법은 중재이다. 중재는 오늘날 국제 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중재와 소송은 이제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째 공통점인가요? 이 보면은 분쟁 당사가 서로 대립하는 구조, 인점을 갖고요. 사실 발견 절차와 증거 제출을 위한 절차적인 규칙이 있고, 실제법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중립적인 심리자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중재라고 해서 중립적인 심리자가 아닌 것은 아니죠. 전문 분야에 관한 식견이 있고, 그 절차나 법에 관한 어떤 구조 하에서, 절차와 법에 있는 구조 하에서 중립적인 심리자로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과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점 등의 공통점을 갖겠습니다. 반면에 중재는 소송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점, 증거 제출에 관한 규칙이 소송 절차 규칙에 비해서 융통성이 있다는 점, 중재 절차는 소송 절차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므로 비교적 단순하고 공적인이라기보다는 사적이며, 또한 당사자가 반드시 대립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는 구조라는 점, 중재기관이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점, 그리고 흔히 항소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송 절차와는 달리 중재 판정에 대하여 기망이나 절차의 형사적 문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 제한된 점. 그래서 이제 중재법에는 이게 아까 중재 판정이 최종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중재법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기망이 있다거나 형사적 문제로 인해서 그 중재 판정이 신뢰할 수 없다거나 하면은 그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중재 판정은 뭐 신급 구조가 아닙니다. 국내 소송 절차는 뭐 항소할 수 있지만 여기 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에 의한 해결, 상사 중재에 의한 해결이 선호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선호되는 이유로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이게 뉴욕 협약입니다. 이 뉴욕 협약은 중재 판정은 승인 집행에 관한 협약인데요. 이 뉴욕 협약에 따라서 중재 판정이 있게 되면은 그 중재 판정의 집행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뉴욕 협약과 같이 외국에서 중재 판정의 집행을 보장하는 조약 때문에 중재 판정이 판결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외국에서 집행된다는 점. 그리고 분쟁 당사자는 자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이 상대방 국가의 국내 소송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홈워드 트렌드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법원은 뭐 정부 기관이고요. 자국 당사자에게 팔이 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과 삼성 소송하면은 저기 뭐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방법원은 연방 문제랄지 뭐 이런 문제들에 관할 하는데요. 아까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주정부 단위로 이렇게 관리하고 뭐 그런데 이제 연방 법원에는 뭐 사건이 있으면은 신청을 해서 쉽게 연방 법원 변호사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뭐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은 이제 제9 연방 항소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는 연방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삼성하고 애플하고 매번 다투죠. 이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는 삼성이 이기기 어렵지 않느냐. 홈워드 트렌드가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재가 비교적 공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보다도. 그래서 중재가 선호되는 또 하나 이유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중재의 장점이 있지만 이것은 또 반대로 중재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설명에도 있지만 국제 상사 중재에 있어서 한 당사자가 중재 절차의 진행을 지체하려고 의도한 때에는 중재 절차가 소송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중재 비용은 분쟁 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 비용이 소송 비용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또한 중재 절차가 갖는 융통성이 중재의 장점으로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것은 반대로 중재판정부가 어느 누구도 완전히 패소하게 하는 명확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소송의 경우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분쟁 당사자는 중재보다는 오히려 소송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재 아닌 국제 소송을 이용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중재 절차 비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나 판정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는 때에는 중재 절차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기, 기망이 있었다거나 뭐 형사적 문제가 관련돼 있다거나 뭐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중재 판정 자체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당사자들이 중재가 이제 비밀이라서 뭐 영업 비밀이랄지 뭐 기업의 신용에 기업의 신용 관련해서 이제 그걸 고려해서 중재를 선택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장점들이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중재 심리 범위서부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4주차 6회 시분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